네, 생방송 정책 플러스 이번 순서는 톡톡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 새롭게 바뀌는 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네, 7월에는 무려 총 194건의 법령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그중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법 정보만 골라 자세히 알아봅니다. 친절한 법 가이드죠. 법제처 대변인실 안수지 사무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엔 참 많은 법령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좋은 정보만 탁탁 뽑아주신다고요? 자,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이제 세상을 좀 안타깝게 했죠. 송파 세문인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복지 사각지대 보호를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이 생겼다고요? 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인데요. 네. 이 법은 작년 2월에 그런 사건과 같이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작년 12월 30일에 개정된 법률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유일한 기준으로 해서 통합급여로 기초생활보장비를 지급을 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생계, 의료, 주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까지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개별 가구의 상황에 맞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네.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됩니다. 예. 그렇다면 먼저 이 최저 생계비 대신해서 기초생활 수급 기준이 기존과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지급 기준 금액은 최저 생계비 대신 중위소득으로 결정됩니다. 이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모든 가구를 소득으로 이렇게 순위를 매길 때 딱 정확히 한 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데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금액보다 개별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더 낮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개별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다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지급 기준 금액은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28% 수준인 118만 원, 그리고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인 169만 원,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인 182만 원,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인 211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4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100만 원이면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이 그 기준 금액보다 전부 낮기 때문에 모든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기존의 지급 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제가 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100만 원이었을 때 기초생활급여를 4가지를 모두 지급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가구가 소득 활동을 더 열심히 해서 소득 인정액이 170만 원으로 늘어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존 제도에서는 최저 생계비가 167만 원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넘어버리니까 모든 급여가 한꺼번에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생계급여의 기준금액인 118만 원과 의료급여 기준금액인 169만 원을 초과해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죄송합니다. 받지 못하지만 주거급여 기준금액인 182만 원과 교육급여 기준금액인 211만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주거 교육급여는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돼서 생활이 좀 점차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급여별로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못 받는 부분이 있고 더 나아지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맞춤형 복지급여라는 거군요.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할 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부양할 가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였거든요. 이 기준도 완화가 된다던데 어떻게 완화가 됩니까? 네,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려면 앞서 설명드린 소득 인정 기준 외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것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혹은 있더라도 그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할 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양 능력이 없다고 판정하는 그 소득 기준이 원래는 4인 가구 기준에서 212만 원이었는데 이게 404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니까 이제 더 완화되는 거죠, 기준이. 그리고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부양 의무자가 기준이 만족하는지를 따졌었는데 이제 교육급여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초중고교 다니는 자녀를 둔 4인 가구, 이제 저소득 가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그 교육급여 지급 기준 금액인
1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수업료와 학용품비 또 교재비 같은 것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 404만 원이면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부양 의무자에 상관없이 네, 받을 수 네.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좀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네.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 또 함께 시행된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네, 임금채권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7월부터 그동안 임금이나 퇴직금 같은 것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우선 3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그런 네. 소액 채당금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채당금 제도라는 게 원래 있었거든요. 이게 사업주가 파산 등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우선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로부터 다시 이제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였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게 사업주의 도산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부가 채당금을 지급했었는데 앞으로는 사업주가 도산을 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퇴직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한 제도입니다. 아니 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임금을 받지 못한 채 퇴직하신 분들 아주 귀가 번쩍 트일 정도로 아주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채당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임금을 체불된 근로자가 소액 채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상태여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퇴직일로부터 2년 내에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 임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해당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 퇴직 근로자는 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 내에 소액 채당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법원의 판결문이랑 판결에 관한 확정 증명원 등을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이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퇴직 근로자의 퇴직일과 그리고 체불 임금이 얼마인지 이렇게 확인해서 지급 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소액 채당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서 근로자에게 소액 채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제 여러 건설 현장을 옮겨다니면서 일하시는 일용직 근로자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소액 채당금을 갖추기 위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요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보완 대책은 함께 준비되어 있나요? 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여러 단계 하도급을 겹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직접 건설이론 근로자를 고용하는 그 사업주는 건설업에 자격이 없는 건설업 하수급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퇴직한 근로자가 이렇게 채당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6개월 이상을 사업을 했다 이런 요건이 필요한데요. 건설 공사의 특성상 그 무면허 건설업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사업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런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해야 되는 요건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을 통해서 그 건설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 채당금 지급 여부를 판단을 할 때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무면허 건설 하수급인이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그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주는 직상 건설업자로 이걸 하거든요. 그 건설업자가 6개월 이상 그 건설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요건을 대신 갖춘 것으로 보고 정부가 채당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 보완책이 마련되어 있군요. 그리고 이 다음 달부터 또 새롭게 바뀌는 거 관심이 가는 게 우편법 개정 소식입니다. 좀 전해주시죠. 네, 우편물을 반송할 때 우편물 표면에 그 반송 사유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2014년 기준으로 1년에 47억 통이 이제 배달이 되는데 그중에 2%만 하더라도 벌써 1억 통이거든요. 1억 통이 이제 반송된다고 해요. 뭐 이사해서 주소가 바뀐다든지 아니면은 주소가 불명인 경우 또 수취인 불명인 경우 이런 다양한 사유들로 인해서 우편물이 반송되고 있는데 우편물이 반송되었을 때 이제 발송인이 왜 반송됐는지 사유를 잘 알지 못한다면 또 반송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7월 21일부터는 수취인에게 이사, 주소 불명,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을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우편물 표면에 표시해서 네. 발송인에게 다시 반송해 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런 지도가 없을 때는 계속 주거니 그러니까요. 받거니 네, 주거니 네. 받거니 계속 되는 건데. 사회적 비용만 많이 들어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예. 그럼 저도 사실 이사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이 제도는 저에게 지금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실직 기간 동안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주는 그 실업 크레딧 제도라고 있죠. 이게 7월부터 다음 네, 달부터 네. 시행된다고요? 네, 먼저 실업 크레딧 제도가 뭔지부터 설명을 네. 예.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최대 1년간 실직자의 연금 보험료를 75% 지원하고 또 실업한 기간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시켜주는 예.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면 이제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보험료율이 4.5%였는데 그동안 이제 사업주가 이제 4.5%를 반을 부담을 하고 네. 있었는데 이제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보험료율이 9%로 올라가기 때문에 또 실직한 상태에서 부담이 더 크죠. 보험료까지 부담하기가 좀 만만치 않았을 네. 겁니다. 그래서 7월 29일부터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시행이 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정부가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해주고 네. 또 실업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포함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보험료 부담도 줄일 수 있고 또 노령연금을 받으려면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노령연금 수급을 위해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기도 더 쉬워지게 됩니다. 네. 예, 정부가 지금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해주면 네. 그렇다면 개인은 25% 정도만 네, 네. 부담을 하면 된다 맞습니다. 이런 네. 말씀이신가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제가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예를 들어서 매달 140만 원을 벌던 분이 실직을 하게 되면 예. 그 기존 소득의 절반인 70만 원을 소득으로 인정을 해서 이제 보험료율이 4.5%였는데 이제 9%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럼 예. 보험료율을 여기서 9%를 적용하면 70만 원에 9%면 6만 3천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6만 3천 원 중에 정부가 75%를 부담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 정부가 4만 7천 원을 대신 내주는 겁니다. 이게 네. 최대 1년간 지원되는 제도인데요. 예. 그러면은 A 씨는 보험료의 25%인 16,000원만 내면 실업 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도 있고 보험료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네, 예. 매달 47,000원이면 사실 굉장히 큰 돈이고요. 네, 네. 통신비도 다 낼 수 있는 돈입니다. 예. 네. 네네. 예, 네, 지금까지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 정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안수지 법제처 대변인실 사무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